30년 동안 떡져서 모은 피 같은 돈 5억. 그 돈으로 마련해준 아들의 신혼집 문을 열자 제 눈앞에 보인 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번쩍이는 샹들리에 아래 제가 사준 안마의자에 누워 코를 골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사돈 식구들이었으니까요. 정작 내 아들은 어디 있었냐고요?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사돈댁 빚 갚느라 등골이 휘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 녀석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엄마는 강하니까 혼자서도 잘 살잖아.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부로 엄마는 사표 낸다. 잘 들어라. 김민수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돈 5억 떼먹은 악질 채무자일 뿐이다. 사기꾼 사돈과 호구 잡힌 아들을 향한 70대 노모의 피 튀기는 참교육 지금 시작합니다. 채널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쿵, 드르륵 쾅. 육중한 철제 셔터가 바닥에 닿으며 내는 파열음이 텅 빈 시장 골목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날카로운지 마치 내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 같더군요. 30년입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이 8평 남짓한 공간에서 쌀가루 먼지를 뒤집어 쓰고 떡매를 내리쳤습니다. 내 젊음은 저 뜨거운 찜기 안의 수증기 속에서 증발해버렸고 고운 손마디는 매일같이 뜨거운 떡 반죽을 만지느라 퉁퉁 불어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졌지요. 그런데 오늘 그 징글징글하던 가게 문을 내 손으로 영영 닫았습니다. 박영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게 꼭 벼랑 끝에서 동아줄을 놓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간판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영잔의 민속 떡집. 비바람에 칠이 벗겨지고 꼬질꼬질해진 저 간판이 꼭 당신의 주름진 얼굴 같아 보여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져 옵니다. 그래, 잘한 거다. 이 방앗간 팔아서 우리 민수 기펴고 살면 된 거지. 내 뼈 녹여 만든 떡 팔아 아들놈 살찌웠으니 마지막 껍데기까지 팔아 자식집 하나 해주는 게 뭐 대수라고. 아깝지 않다. 하나도 아깝지 않아. 영자 씨는 애써 눈가를 훔치며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가게 권리금과 보증금을 합친 5억 원이 입금된 통장입니다. 평생 1,000원짜리 지폐를 세고 또 세며 모은 돈이지요. 쉰내 나는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그 돈들이 모여 이제 아들 민수의 번듯한 신혼 아파트가 될 차례입니다.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창구 앞에 앉은 영자 씨는 직원에게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 계좌로 싹 다 보내주이소. 10원 한 장 남기지 말고 몽땅 다요. 은행 직원이 놀란 눈으로 재차 물었지만 영자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윽고 송금 완료라는 글자가 모니터에 뜨자 영자 씨의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30년 세월이 단 3초 만에 숫자 0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허무하지 않냐고요? 아니요. 영자 씨 얼굴에는 묘한 희열이 스쳤습니다. 이제 내 아들은 전세살이 서름없이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시작할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겠죠. 은행 문을 나서자 저만치서 아들 민수와 예비 며느리 지은이가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아들과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며느리. 참 곱기도 합니다. 시장 바닥에서 기름 냄새 배어 있는 늙은 어미와는 딴 세상 사람들처럼 빛이 나더군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민수가 영자 씨의 거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도 옆에서 콧소리를 섞어가며 애교를 부립니다. 어머님, 저희가 평생 효도할게요. 아시죠? 이 은혜 절대 안 잊어요. 두 사람은 길바닥인 줄도 모르고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영자 씨는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내 새끼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가게가 대수고 내 노후가 대수겠습니까? 영자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짐짓 호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일어나라, 옷 버린다. 나는 이제 홀가분하다. 너희들만 잘 살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서울 외곽이라도 내 명의로 된 아파트 딱 잡고 시작하는 거다. 알겠지? 대출 같은 거 받지 말고. 그럼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 빚 없이 시작해요. 진짜 열심히 살게요. 아들의 씩씩한 대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영자 씨는 며느리의 손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참 보드랍더군요. 내 며느리 손에는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고 싶은 게 또 시어머니 마음 아니겠습니까? 민수야, 내 아버지가 일찍 가고 너 하나 보고 살았다. 남들이 과부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못하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악을 쓰고 살았는지 넌 모를 거다. 이제 됐다. 내 할 도리 다 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냉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들 부부를 돌려보내고 영자 씨가 향한 곳은 으리으리한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시장통에서 두 블록 떨어진 붉은 벽돌이 거무튀튀하게 변색된 낡은 빌라촌이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 햇빛이 잘 들지 않아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하는 반지하 방이 이제 영자 씨의 새로운 보금자리입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도 없이 리어카 하나에 옷보따리와 이불 몇 채를 싣고 들어선 방 안에서는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엿한 가게 주인에서 5평 단칸방 독거노인이 되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텅 빈 방바닥에 앉아 있자니 갑자기 밀려오는 정적에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손님들의 주문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로 시끌벅적했던 인생이었는데 말이죠. 영자 씨는 찬밥에 물을 말아 김치 조각을 얹어 저녁을 때웠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돈 잘 받았어요. 계약 잘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사랑해요. 짧은 문자 한 통. 영자 씨는 그 문자를 보고 또 보며 화면을 어루만졌습니다.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그래, 아들이 집 샀다는데 이깟 곰팡이 냄새가 무슨 상관이랴 싶었죠. 영자 씨는 짐 정리도 다 못한 채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에 얼룩진 물자국이 꼭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이상합니다. 잠이 쏟아져야 정상인데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 오는 겁니다. 아까 아들 녀석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고맙다고 울먹이던 그 눈빛 뒤에 뭔가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본 거겠죠? 며느리가 아들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짓을 주고받던 것도 그저 좋아서 그런 거겠지요? 영자 씨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괜한 노파심이라고, 늙으면 의심만 늘어서 주책이라고 스스로를 타박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취객의 고성방가 소리와 함께 왠지 모를 서늘한 바람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시린 겨울을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꿈을 꾸었습니다. 텅 빈 떡방앗간에서 혼자 떡반죽을 하는데 아무리 반죽을 해도 쌀가루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찜기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당신이 평생 모은 돈다발이 불에 타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외마디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깬 영자 씨의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 휴대폰 화면만이 덩그러니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 불길한 예감이 독사처럼 스멀스멀 발목을 타고 올라오는 기분입니다. 과연 영자 씨의 5억 원은 무사히 아들의 아파트가 되었을까요? 꿈자리가 왜 이리 뒤숭숭해? 민수야, 너 별일 없는 거지? 엄마가 준 돈으로 따뜻한 집 산 거 맞지? 그렇지? 영자 씨는 다시 잠들지 못하고 무릎을 세워 앉았습니다. 벽지 틈새로 낯선 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의 새로운 인생, 그 첫날 밤은 그렇게 불안과 적막 속에서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자 여러분, 부디 영자 씨의 이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함께 빌어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어디 우리 마음대로만 흘러가던가요? 계절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새 찬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가 30년 정든 가게를 팔고 이 눅눅한 월세방으로 들어온 지도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났다는 이야기죠. 그동안 영자 씨의 달력에는 붉은색 빗금만 잔뜩 늘어났습니다. 민수 오는 날, 며느리 생일, 집들이 예정. 꾹꾹 눌러 쓴 글씨 위로 가차없이 그어진 빗금들이 마치 영자 씨의 가슴에 난 생채기처럼 보입니다. 영자 씨는 오늘도 좁은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 배추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방앗간 일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삐그덕거리지만 김장철만 되면 습관처럼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걸 어쩌겠습니까? 아들 녀석이 겉절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식성이니까요. 빨간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배추 속을 꼼꼼히 치대면서 영자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우리 민수, 엄마가 해준 갓 뽑은 가래떡이랑 이 김치 맛 못 잊어서라도 한 번은 오겠지. 오고 말고. 하지만 그 말끝이 어쩐지 자신이 없어 흐려집니다. 갓 버무린 김치 한 통을 꾹꾹 눌러 담고 보자기에 정성스레 싸서 현관 앞에 두었습니다. 이제 전화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든 손이 자꾸만 망설여집니다. 벌써 3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바빠서 못 온다 했고 지지난번에는 며느리가 몸살이 났다고 했지요. 이번에는 또 무슨 핑계를 댈까 겁부터 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가? 아들 목소리 듣는 게 뭐 이리 눈치가 보인단 말인가? 5억이나 주고 집까지 해줬는데 내가 왜 이리 쩔쩔매야 해? 아니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내가 참아야지. 애들이 오죽 바쁘면 그러겠어.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집니다. 뚜루루, 뚜루루. 그 기계적인 소리가 영자 씨의 마른 목을 더 타들어가게 합니다. 한참 만에야 달칵 소리와 함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영 쫓기는 사람 같습니다. 엄마, 왜 전화했어? 나 지금 바쁜데. 민수냐? 밥은 먹었고? 다른 게 아니라 엄마가 오늘 겉절이를 좀 담갔다. 내가 좋아하는 굴도 듬뿍 넣어서 아주 시원하게 됐다. 주말에 잠깐 들러서 가져갈래? 아니면 내가 그리로 갈까? 영자 씨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건 며느리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님 저 지은이에요. 아이고 어쩌죠? 저희 이번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요. 민수 씨 회사 동료 결혼식이 지방에서 있거든요.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높고 상냥했지만 영자 씨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다는 것을요.
마치 백화점 안내 방송처럼 매끄럽기만 할 뿐 시어머니를 반기는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냐? 결혼식이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내가 내일이라도 잠깐 들러서 경비실에 맡겨두마. 퇴근하고 찾아가거라. 영자 씨가 한 발 물러서서 제안했습니다. 얼굴 못 보면 김치라도 먹이고 싶은 게 어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유, 어머님. 힘들게 오지 마세요. 저희 요즘 집에서 밥 잘 안 해 먹어요. 냉장고도 꽉 차서 들어갈 자리도 없고요. 그냥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네. 민수 씨 지금 미팅 들어가야 된대요. 끊을게요. 뚝뚝. 매정한 끊김음이 영자 씨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는 영자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밥을 안 해 먹어? 냉장고가 꽉 찼어? 내가 해준 그 큰 양문형 냉장고가 벌써 꽉 찼단 말인가. 5억을 줄 때는 평생 업고 살 것처럼 굴더니 이제는 김치 한 통 받을 자리가 없다는 핑계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영자 씨는 현관 앞에 둔 김치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보자기가 무색하게 처량해 보입니다. 결국 그 김치통은 다시 냉장고 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아터진 소형 냉장고 안에서 김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영자 씨는 찬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그 겉절이 하나를 쭉 찢어 올렸습니다. 아삭하고 매콤한 맛이 일품인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건 쓴 물뿐입니다. 맛만 좋구먼. 이 맛있는 걸 마다해? 그래, 너희들끼리 피자니 파스타니 그런 거 실컷 먹고 살아라. 내가 다시는 전화하나 봐라.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입니다. 남들은 자식들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온다. 손주들 재롱을 본다 하며 동네가 시끌벅적한데 영자 씨네 반지하 방은 절간처럼 고요하기만 합니다. 혹시나 해서 아침부터 목욕재개를 하고 꽃가옷을 꺼내 입고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명절에는 오겠지. 설마 명절까지 건너뛸까 싶어서요. 오후 2시가 넘어가도록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택배 기사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택배요. 영자 씨는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자식들이 못 오니까 선물이라도 보냈나 보다 하고 내심 기대했죠. 그런데 받아든 상자를 보고 영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3만 원짜리 과일 바구니 세트, 사과 3알, 배 2알, 그리고 통조림 햄 몇 개가 들어있는 그 조잡한 바구니가 덜렁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김민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5억입니다. 내 평생의 피와 땀, 내 자존심인 가게를 팔아 5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고작 3만 원짜리 과일 바구니라니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성의가, 그 마음이 너무나 괘씸하고 서러운 겁니다. 옆집 할머니는 아들이 용돈을 100만 원이나 줬다고 자랑을 하던데 나는 내 돈 다 주고 이 꼴이라니. 영자 씨는 바구니를 집어 던지려다 차마 그러지 못하고 방구석에 밀어두었습니다. 사과 하나를 꺼내 깎아보는데 푸석푸석하니 즙도 없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더니 자식놈 마음 씀씀이가 딱 이 모양입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들의 결혼 사진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는데 왜 지금 내 아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걸까요? 혹시 며느리가 중간에서 못 오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건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내가 냄새나는 늙은이라 싫은 거냐? 돈 떨어지니 정도 떨어진 거냐?
내가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다음 날 영자 씨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랜 친구인 채소가게 순심이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서였죠. 순심이는 영자 씨가 가게를 팔고 나간 뒤로도 종종 반찬거리를 챙겨주던 고마운 친구입니다. 어이 영자, 얼굴이 왜 그래? 반쪽이 됐네. 추석은 잘 쇠었고? 순심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차마 아들이 안 왔다는 말은 못하고 그냥 몸이 좀 안 좋았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순심이의 표정이 묘합니다. 쭈뼛거리며 눈치를 살피더니 영자 씨의 소매를 슬그머니 잡아끕니다. 영자야,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며칠을 고민했는데 너희 아들 말이다. 우리 민수가 왜? 영자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났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순심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내 친구 옥분이 알지? 걔가 저기 윗동네 다세대 주택 쪽에 사는데 며칠 전에 내 아들 민수를 봤다더라. 다세대 주택? 그럴 리가. 우리 민수는 저기 신도시 새 아파트에 사는데 내가 잘못 안 거겠지. 옥분이가 눈이 좀 침침하잖아. 영자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5억이나 보태줘서 산 아파트가 있는데 왜 허름한 다세대 주택 동네에 민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순심이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옥분이가 똑똑히 봤대. 며느리랑 같이 슈퍼에서 라면이랑 소주 사서 그 낡은 빌라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 거야. 한두 번 본 게 아니래. 옷차림도 영 추레하더란다. 순간 영자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라면? 소주? 추레한 옷차림? 머릿속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받을 냉장고 자리가 없다던 며느리, 바쁘다고 쫓기듯 전화를 끊던 아들, 그리고 3만 원짜리 과일 바구니.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불길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순심아, 그 동네가 어디라고? 영자 씨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심이가 알려준 주소는 영자 씨가 알고 있는 아들 집 주소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 아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 내가 준 돈이 얼만데. 영자 씨는 시장 바구니를 팽개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필사적인 질주였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도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민수가 산다던 신도시 아파트 단지 앞이었습니다. 순심이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영자 씨는 일부러 아들이 말해줬던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으리으리한 정문,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그래, 여기서 살아야지. 내 아들이 이런 데서 살아야 맞는 거지. 영자 씨는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15층. 아들이 산다던 그 호수 버튼을 누르는데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심장이 쿵, 쿵, 쿵. 마치 망치질을 하듯 가슴을 때립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헝클어진 머리, 낡은 점퍼, 흙 묻은 신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띵동. 15층에 도착했습니다. 긴 복도를 걸어 1502호 앞에 섰습니다. 금빛으로 반짝이는 1500이라는 숫자가 눈부십니다. 영자 씨는 침을 꼴깍 삼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그런데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며느리 지은이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걸걸하고 낯선 중년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잘못 눌렀나? 영자 씨는 다시 한번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1502호 맞습니다. 저, 김민수 씨 댁 아닌가요? 민수 엄마인데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화면이 켜지면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민수도 지은이도 아니었습니다. 파마머리에 화려한 꽃무늬 잠옷을 입은 영자 씨와 비슷한 연배의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런닝구 바람에 배불뚝이 남자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지? 도우미 아줌마인가? 아니, 누구신데 남의 집에 와서 민수를 찾아요? 여자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영자 씨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가 김민수, 이지은 부부 집 아닙니까? 제가 그 애들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만. 그러자 여자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아, 그 사돈? 사돈 어른 되시나? 사돈? 이 여자가 나보고 사돈이라고? 영자 씨는 그제야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결혼식장에서 스치듯 봤던 얼굴. 짙은 화장에 가려져 있었지만 저 탐욕스러운 눈매는 분명 며느리 지은이의 친정엄마 최말순 씨였습니다. 왜 사돈이 여기 있지? 내 아들 신혼집에 왜 사돈 부부가 주인처럼 살고 있는 거지? 영자 씨의 시선이 열린 문틈 사이로 집안을 훑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최고급 안마의자, 벽에 걸린 75인치 대형 TV, 그리고 바닥에 깔린 페르시아 카펫. 전부 영자 씨가 30년 동안 떡져서 번 돈으로 샀을 혼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앉아 있는 건 아들이 아니라 사돈 식구들이라니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영자 씨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내 아들 집은 어디 가고 왜 이 뻔뻔한 사람들이 여기 따리를 틀고 있어? 내 돈, 내 5억. 설마.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꽉 붙잡았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든 따져 물어야겠습니다. 영자 씨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비키세요. 들어가서 얘기 좀 합시다. 영자 씨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려는 찰나 사돈 최 여사가 몸으로 문을 막아섭니다. 아니 사돈,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게 어디 있어요? 예의도 없으시네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예의를 운운하다니요. 영자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집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내 아들 민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궁금증이 폭발할 것 같은 이 순간 닫힌 안방문이 끼익 열리며 누군가 고개를 내밉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누가 왔어? 그건 바로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길 어떻게... 며느리 지은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린 채 문고리를 잡은 손을 파르르 떨더군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영자 씨의 가슴 속에서 천불이 솟구칩니다. 시어머니가 호랑이도 아니고 제 발로 아들 집 찾아온 게 그리 놀랄 일입니까? 아니, 놀랄 일이 맞지요. 저렇게 뻔뻔하게 친정 식구들을 들이고 살고 있었으니 오죽 찔렸겠습니까? 영자 씨는 막아서는 사돈 최말순 여사를 힘껏 밀치고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70평생 떡매를 내리쳐 단련된 팔임입니다. 최 여사가 아이고 사람 치네 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영자 씨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발장에는 남성용 구두 대신 낯선 등산화와 화려한 슬리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내 아들 민수의 구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비키세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영자 씨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아파트인지 호텔 로비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으니까요. 바닥에는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대리석이 깔려 있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번쩍번쩍 빛을 냅니다. 베란다 창가에는 영자 씨가 30년 동안 떡 팔아번 돈으로 샀을 최고급 안마 의자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아까 그 배불뚝이 남자, 그러니까 박가사돈이 러닝셔츠 차림으로 누워 코까지 골며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자 씨의 시선이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백화점 스티커가 붙은 고급 한우 선물 세트와 굴비 두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 영자 씨가 받았던 3만 원짜리 싸구려, 과일 바구니와는 차원이 다른 물건들이었죠. 내 아들은 컵라면 먹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돈 식구들은 내 돈으로 산 집에서 한우를 구워 먹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다 무슨 짓들이야? 영자 씨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면 화도 안 난다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사돈 최 여사가 허리에 손을 얹고 앙칼지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사돈, 말 다 했어요? 남의 집에 와서 행패도 유분수지, 지시라니요? 우리 사위가 장모님 편하게 사시라고 해준 집인데 왜 사돈이 와서 난리예요? 남의 집? 우리 사위가 해준 집? 영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사위가 해줘요? 이 집 살 때 들어간 돈 5억, 그거 누가 줬는지 몰라서 그럽니까? 내 가게 팔아서 내 피 같은 돈 털어서 산 집이에요. 그런데 누가 누구 보고 남의 집이래. 영자 씨가 악을 쓰며 소리치자 자고 있던 박가사돈이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눈만 껌뻑거리더군요. 며느리 지은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영자 씨의 팔을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발이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 나가서 얘기해요. 놓아라. 설명은 무슨 설명? 내 아들 민수 어디 갔어? 내 아들은 어디 가고? 이 사람들이 여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냐고. 영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지은이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참 연기도 잘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 약해져서 달래줬겠지만 지금은 그 눈물마저도 가증스럽게 보일 뿐입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친정에 빚이 좀 있었어요. 아빠 사업이 망해서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오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민수 씨가 민수가 뭐? 민수 씨가 당분간만 엄마 아빠 여기서 지내게 해드리자고 했어요. 어르신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요. 효도하는 셈 치고 딱 2년만 모시자고. 민수 씨가 먼저 그랬어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효도요? 그 효도를 왜 내 돈으로 합니까? 내 아들이 먼저 그랬다고요? 착해 빠져서 거절 한 번 못하는 민수 성격을 뻔히 알면서 며느리가 꼬드겼을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영자 씨의 가슴 속에서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그럼 너희들은? 너랑 민수는 어디서 사는데?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그 침묵이 영자 씨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말 안 해? 당장 앞장서라. 내 아들 있는 곳으로 가자.
영자 씨는 지은이의 손목을 낚아채 끌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사돈 최 여사가 어머, 우리 딸 어디로 끌고 가요? 하고 소리쳤지만 영자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아파트 단지를 한참 벗어난 낡은 다세대 주택 골목이었습니다. 아까 친구 순심이가 말해줬던 바로 그 동네였죠. 가로등도 깜빡거리는 음침한 골목길, 쓰레기 더미가 쌓인 전봇대를 지나 붉은 벽돌집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습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영자 씨가 지금 사는 월세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녹슨 철문 앞에 선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문이 열리고 드러난 방 안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서너 평 남짓한 좁은 방, 천장에는 빨래 건조대가 어지럽게 걸려 있고 바닥에는 컵라면 용기와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석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새우잠을 자고 있는 남자의 등이 보였습니다. 영자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등, 저 야윈 등은 내 아들 민수입니다. 민수야. 영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불 속의 남자가 움찔하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퀭한 눈, 덥수룩한 수염, 며칠은 못 씻은 듯한 꾀재재한 몰골. 불과 반년 전 결혼식장에서 턱시도를 입고 빛나던 내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 민수는 엄마를 보고 놀라 딸꾹질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영자 씨는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5억을 줬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팔아서 5억을 줬는데 내 새끼는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니요. 이게 지옥이 아니면 어디가 지옥이란 말입니까? 영자 씨는 신발도 벗지 않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어깨가 손에 잡혔습니다. 이 미친놈아, 내가 제정신이냐? 엄마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데, 내가 어떻게 만든 돈인데 내가 이러고 살아. 영자 씨의 통곡 소리가 지하 단칸방을 울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지은이는 구석에 서서 훌쩍거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엄마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지은이 부모님은 갈 데가 없잖아. 장인어른 쓰러지시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우리야 젊으니까 좀 고생해도 되지만 노인네들은 안 되잖아. 엄마는 강하니까.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사니까 좀 참아주면 안 돼? 순간 영자 씨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요? 엄마는 강하니까?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사니까? 영자 씨는 멍한 눈으로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미안함보다 짜증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처가 식구들을 위해 늙은 어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호구의 다른 이름이었던가요? 영자 씨의 손이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민수야, 나는 강하게 태어난 게 아니다. 너를 지키려고 강해진 거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내가 지킨 건 아들이 아니라 엉뚱한 도둑놈들이었구나. 영자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눈동자는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소주병을 발로 걷어차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강해서 참 좋겠다. 내가 혼자서도 잘 살아서 참 다행이다.
그렇지? 그 목소리가 너무나 차갑고 고요해서 민수와 지은이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영자 씨는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려다 멈칫하고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 내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잘 들어라. 오늘부로 박영자의 아들 김민수는 죽었다. 내 아들은 30년 전에 죽은 내 애비 따라간 걸로 치마. 엄마, 무슨 소리야 그게. 입 다물어. 누가 내 엄마야? 사돈댁 빚 갚아준 건 자선사업가가 한 짓이고 나는 이제 내 돈 찾으러 온 채권자다. 알겠냐? 영자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곰팡이 냄새 가득한 지하방을 걸어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하늘에는 달도 별도 없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슬픔은 끝났습니다. 남은 건 오직 하나, 빼앗긴 내 인생을 되찾는 것뿐입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낸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 사무실이죠? 상담 좀 하려고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사기 사건이라서요. 전화기 너머로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영자 씨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과연 영자 씨는 이 뻔뻔한 가족들을 상대로 5억 원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아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밤 공기 속에 영자 씨의 독백이 흩어집니다. 기다려라. 내 돈으로 산 안마의자에서 편히 자던 그 시간들이 평생 갚아야 할 빚더미가 되어 돌아올 테니.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가을 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낡은 소파 가죽 냄새와 서류 뭉치에서 나는 종이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영자 씨는 마주 앉은 변호사의 안경 너머 눈빛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떡 반죽한 그 투박한 손에는 가래떡 대신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족 간의 금전거래,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준 돈은 법원에서 증여로 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냥 좋아서 도와주려고 준 돈 아니냐? 이걸 뒤집기가 쉽지 않아요. 김 변호사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세상에 내 배 아파 낳은 자식한테 사기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법마저 내 편이 아니라니요. 영자 씨의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가 누굽니까? 시장통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장부 아닙니까? 여기서 주저앉으면 영자 씨가 아니죠. 변호사 양반,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겠죠? 내 돈이 5억이요. 500만 원도 아니고 5억.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그 돈 찾을 수만 있다면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증거를 찾아올랍니다. 영자 씨의 눈에서 파란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헛기침을 하더니 슬며시 서류 하나를 밀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 돈이 공짜로 준 돈이 아니라 빌려준 돈, 즉 대여금이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당연히 없을 테고 혹시 아드님이 돈 갚겠다고 말한 녹음 파일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없으세요? 그 순간 영자 씨의 머릿속에 번뜩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3년 전 가게를 내놓기 전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민수가 했던 말. 그리고 돈을 송금할 때 은행 창구 직원이 보내시는 분 통장에 뭐라고 적어드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의 그 짧은 순간. 그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라. 내가 비록 글은 짧아도 돈 계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고 살았지.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켜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의 거래네요.
스크롤을 내리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5억 원 출금.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작은 메모. 민수 신혼집 마련 대여금. 그때 영자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니, 나중에 아들이 성공해서 갚을 때 딴소리하지 말라고 장난삼아 대여금이라고 적어달라고 했더랬습니다. 그 한 단어가 지금 이 순간 생명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변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아주 결정적인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약합니다. 상대방, 그러니까 아드님이나 며느리가 이걸 빌린 돈이라고 인정하는 육성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전화를 거세요. 그리고 유도 신문을 하셔야 합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들을 상대로 함정을 파야 하다니. 하지만 영자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젯밤 지하 단칸방에서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잖아라고 소리치던 아들의 비정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돈 떼먹은 채무자일 뿐이다. 영자 씨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냐? 어제는 내가 너무 흥분해서 미안했다. 밤새 생각해봤는데 내 말이 맞다. 사돈 어른들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순 없지 않냐? 영자 씨의 목소리는 연기 대상 감이었습니다. 물기 어린 목소리, 적당히 풀 죽은 톤, 영락없이 마음 약해진 늙은 노인네의 목소리였죠. 수화기 너머로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네. 고마워, 엄마. 진짜 고마워. 내가 나중에 꼭 효도할게. 지금입니다. 영자 씨는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그래, 효도는 나중에 하고. 근데 민수야, 그 5억 말이다. 엄마가 노후 자금 다 털어서 빌려준 건데 그거 언제쯤 갚을 수 있겠니? 엄마도 이제 가게도 없고 수입이 없잖니. 숨막히는 정적. 영자 씨의 손에 땀이 흥건합니다. 만약 여기서 민수가 엄마가 그냥 준 거잖아라고 나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아, 그거. 당연히 갚아야지. 내가 지금은 상황이 좀 그렇지만 지은이네 집 사정 좀 나아지면 바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엄마 돈부터 갚을게. 약속할게, 엄마. 그 돈 꼭 돌려드릴게요. 걸려들었습니다. 갚겠다, 돌려드리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영자 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하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됐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소송 걸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돈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아드님 명의가 아니라 장모님 명의로 돌려놨다고 했죠? 그것도 사회행위 취소 소송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어요. 남의 돈으로 산 집을 빚 갚는 척 빼돌린 거니까요. 변호사의 말에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영자 씨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사돈 최말순 여사가 살고 있는 으리으리한 신도시 아파트. 거실에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최 여사는 우아하게 커피잔을 들고 창밖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돈으로 산 안마의자에 누워 찜질을 즐기는 바깥사돈의 코 고는 소리마저 평화롭게 들리는 오후였죠. 딩동딩동. 경쾌한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누구세요? 법원에서 왔습니다. 등기 우편 받으세요. 법원? 최 여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빼온 아저씨가 내민 건 붉은 도장이 찍힌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수취인은 최말순, 그리고 김민수,
봉투를 뜯어본 최 여사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들 사이로 가압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기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튀어 올랐습니다. 귀하는 박영자 씨로부터 대여한 금원 5억 원을 변제하지 않고 이를 유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므로 이게 뭐야? 여보, 일어나봐. 최 여사의 비명에 바깥 사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불났어? 불은 무슨 불? 사돈네가. 그 늙은 여편네가 우리 집을 가압류했대. 이 집을 경매로 넘기겠대.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곧장 딸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악을 썼습니다. 야, 내 시어머니 미친 거 아니냐? 우리 집에 법원 딱지 날아오게 생겼다. 너 당장 가서 어떻게 좀 해봐. 우리가 이 집에서 어떻게 쫓겨나니? 한편 그 시각 영자 씨는 가게 자리에 새로 들어온 반찬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깔끔한 진열대. 영자 씨의 꿈이 저기 있는데 지금은 남의 가게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영자 씨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법원에 제출하고 받은 소장 접수증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 글자를 보면 가슴이 설레었는데 이제는 징글징글한 빚쟁이의 독촉 전화처럼 느껴집니다. 영자 씨는 가차없이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차단 목록에 아들의 번호를 추가했습니다. 전화하지 마라. 할 말 있으면 법정에 와서 판사님한테 해라. 나는 이제 귀 닫고 눈 감고 오직 내 돈만 보고 달릴 거니까. 그날 저녁 민수와 지은 부부는 영자 씨의 월세방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어머님, 제가 진짜 잘할게요. 우리 엄마 쓰러지셨어요.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 주세요. 복도가 떠나가라 울부짖는 두 사람의 목소리. 하지만 철문은 굳게 닫혀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방 안에서 영자 씨는 TV 볼륨을 크게 높였습니다. 트로트 가수의 신명나는 노래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영자 씨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달력의 날짜 하나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쳤습니다. 첫 변론 기일. 그날이 바로 아들이 아닌 피고인 김민수를 만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문 밖에서는 며느리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영자 씨는 밥통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한 주걱 퍼담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싸우려면, 이 지독한 전쟁에서 이기려면 밥심이 필요했으니까요. 숟가락에 밥을 꾹꾹 눌러 담아 입으로 가져가는 영자 씨의 눈가에 맺힌 건 눈물일까요? 아니면 서슬 퍼런 도끼일까요? 그때 현관문 밖에서 쾅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박영자 씨, 안에 계시죠? 경찰입니다. 잠시 문 좀 열어보시죠. 경찰? 아들이 경찰까지 불렀단 말입니까? 아니면 사돈댁에서 무슨 짓을 꾸민 걸까요? 밥숟가락을 든 영자 씨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청객의 등장. 과연 이 밤 영자 씨의 월세방 앞에서는 또 어떤 기막힌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올 테면 와라. 내 오늘 너희들의 밑바닥을 끝까지 봐주마. 철컥, 끼익. 굳게 잠겼던 낡은 철문이 열리자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영자 씨에게 꽂혔습니다. 밥숟가락을 든 채 현관에 선 영자 씨의 모습은 자살 소동을 벌이는 노인이라기엔 너무나도 멀쩡하고 다부져 보였지요. 경찰관 2명은 머쓱한 표정으로 경광봉을 내렸고 뒤에 숨어있던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은이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신고가 들어와서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하시는가 싶어서 젊은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입가에 묻은 밥풀을 쓱 닦아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 좋은 생각이라니요?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 잡으려고 밥심 챙기고 있는 중인데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영자 씨의 시선이 아들 민수에게 꽂혔습니다. 민수는 차마 엄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세상에 문을 안 열어준다고 늙은 어미를 치매 노인이나 자살 위험군으로 몰아 경찰까지 부르다니요. 이게 자식입니까? 짐승도 제 부모한테는 이렇게 안 합니다. 영자 씨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모정 한 조각이 바스락거리며 제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드님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나 봅니다. 아무 일 없으시니 다행이네요. 자, 다들 돌아가세요.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요. 경찰들이 혀를 차며 돌아가자 민수가 다시 영자 씨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 나는 엄마가 진짜 걱정돼서. 손 치워라. 더럽다. 영자 씨의 목소리는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쳐내고 며느리 지은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너희들 꼼수 부리지 마라. 내가 문 열어줄 일은 법원 집행관이 올 때 말고는 없을 게다. 가서 전해라. 내 그 뻔뻔한 친정엄마한테 남의 돈으로 산 안마의자에서 내려올 준비나 하시라고. 쾅! 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문 밖에서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자 씨는 묵묵히 식탁으로 돌아와 식은 밥을 국에 말았습니다. 짭조름한 눈물이 국물에 뚝뚝 떨어졌지만 영자 씨는 꾸역꾸역 밥알을 삼켰습니다. 먹어야 싸우니까요. 울 힘도 아껴서 소장에 도장 찍는 데 써야 하니까요. 그래, 잘했다 박영자. 이제 저것들은 내 새끼가 아니다. 내 돈 훔쳐간 도둑놈들일 뿐이다. 약해지지 마라.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한 달 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제3민사부 법정 앞. 영자 씨는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3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고 아들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영자 씨 인생의 고비마다 함께했던 옷입니다. 입술에는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발랐습니다.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마음가짐이 이럴까요? 거울 속의 영자 씨는 더 이상 시장통 떡 방앗간집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사돈 식구들과 아들 부부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사돈 최말순 여사는 목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까지 타고 나타났습니다. 헐리우드 액션이 따로 없더군요. 그 뒤를 따르는 민수는 수척해진 얼굴로 땅만 보고 걷고 있었고 며느리 지은이는 도끼 품은 눈으로 영자 씨를 쏘아보았습니다. 원고, 피고 입장하세요. 법정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지요. 영자 씨는 변호사 옆에 꼿꼿한 자세로 앉았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사돈 최 여사와 딸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영자 씨 측 변호사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박영자는 평생 떡방앗간을 운영하며 모은 전 재산 5억 원을 피고 김민수에게 신혼집 마련 자금으로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돈을 공모하여 피고 최말순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해당 아파트를 최말순 명의로 등기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대여금 반환 및 사회행위 취소를 청구합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돈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싸기로 소문난 대형 로펌 변호사였습니다.
저 돈은 또 어디서 났을까요? 영자 씨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원고가 건넨 5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외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며 조건 없이 건넨 증여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차용증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당시 원고는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라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이가 틀어졌다고 줬던 돈을 뱉어내라는 건 억지입니다. 역시나 증여주장이었습니다. 판사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영자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원고 측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차용증이라도 작성하셨나요? 영자 씨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영자 씨는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가 피고 김민수와 통화한 녹취록과 음성 파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법정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노후 자금 다 털어서 빌려준 건데 그거 언제쯤 갚을 수 있겠니? 당연히 갚아야지. 지은이네 집 사정 좀 나아지면 바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엄마 돈부터 갚을게. 약속할게,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갚겠다, 빌린 돈이다라는 말이 명백하게 들렸지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최 여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며느리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며 민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어머니가 유도 신문을 한 거라고요. 지은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지만 판사님은 엄한 표정으로 제지했습니다. 피고 정숙하세요. 발언권 없고 말하세요. 영자 씨의 변호사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송금 당시 메모를 보십시오. 민수 신혼집 마련 대여금. 원고는 송금 시점부터 이미 이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승기를 잡았습니다. 판사님의 표정이 영자 씨 쪽으로 기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피고석에 앉아있던 사돈 최 여사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아이고, 나 죽네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사돈이 우리 딸 시집살이 시키려고 작정을 했네. 내가 이 꼴을 보느니 혀 깨물고 죽어야지. 최 여사는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지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판사님도 당황해서 일어섰지요. 누가 봐도 명백한 쇼였지만 상황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꼴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놀라서 달려갔겠지만 지금은 저 여자가 얼마나 바닥인지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어머니 심장이 안 좋으세요. 오늘은 그만 휴정해 주세요. 제발요. 지은이가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결국 재판은 최 여사의 건강 문제로 잠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자 씨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지가지 한다, 정말. 그때 소란을 틈타 아들 민수가 영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셔츠는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자. 장모님 진짜 쓰러지시겠어. 엄마 돈, 내가 어떻게든 평생 일해서 갚을게. 이 소송 취하해줘. 지은이랑 나 이혼 위기야. 엄마가 원하는 게 우리 이혼하는 거야? 민수는 애원했습니다. 아니, 협박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로 어미의 약한 마음을 흔들어 보려는 수작이었죠. 영자 씨는 아들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이혼? 그거 하면 어떠냐? 너희들 사랑이 고작 돈 5억에 깨질 만큼 얄팍한 거였니?
그리고 평생 일해서 갚아? 내 월급으로 숨만 쉬고 모아도 15년이 더 걸려. 이자까지 치면 평생 걸리겠지. 내가 그 꼴을 보고 눈을 감겠니? 엄마, 착각하지 마라. 나는 내 가정을 깨려는 게 아니다. 내가 싼 똥, 내가 치우게 하려는 거다. 그리고 저 여자들한테 내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가르쳐 주려는 거야. 영자 씨는 아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가서 내 장모나 챙겨라. 연기 대상감이더라. 재판이 속게되지는 못했습니다. 최 여사가 119 구급차에 실려나가는 바람에 다음 기일로 미뤄졌거든요. 법원을 나서는 영자 씨의 발걸음은 터벅터벅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 본 아들의 밑바닥, 그리고 사돈의 발악. 그것은 영자 씨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았습니다. 달달한 믹스 커피 맛이 씁쓸한 입안을 감돌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걸 보니 영자 씨의 지난 30년 세월도 저렇게 떨어져 나간 것 같아 콧날이 시큰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김 변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변호사 양반, 저 사람들 끝까지 가겠죠? 돈 안 내놓으려고 별짓을 다 하겠죠?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최말순 씨가 재산을 이미 다른 곳으로 빼돌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드님이 중간에서 입장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렇겠죠. 그래도 갑시다. 끝까지. 영자 씨는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집에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이 영자 씨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속보입니다. 최근 신도시 일대에서 아파트 분양, 사기 및 갭투자 실패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피해액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데요. 화면에 비친 범죄자들의 아지트, 그리고 압수된 장부들. 그런데 뉴스 화면 한 구석에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낯익은 이름이 적힌 서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말순. 영자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돈 최 여사가 단순히 빚을 갚은 게 아니라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빚이라는 게 도박이나 투기 빚이었던 걸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단순한 빚쟁이가 아니었어? 민수야, 너 도대체 어디까지 말려든 거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자 씨 되십니까? 여기 XX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입니다. 참고인 조사가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최말순 씨와 김민수 씨 아시죠? 경찰서. 이번엔 민수가 부른 경찰이 아닙니다. 진짜 강력계 형사입니다.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민사소송이 거대한 형사사건으로 번지려는 찰나 영자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더 더럽고 위험한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므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것도 없는 법이니까요. 영자 씨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네, 압니다. 아주 잘 알죠.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밤거리를 나서는 영자 씨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독자 여러분, 이제 영자 씨의 복수는 단순히 돈을 찾는 것을 넘어 아들을 범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야 하는 또 다른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씬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철커덕. 조사실의 문이 열리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섬뜩합니다. 경찰서 강력반의 공기는 바깥 세상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죄지은 자들의 땀 냄새, 피해자들의 눈물 냄새,
그리고 오래된 서류 뭉치에서 풍기는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숨을 턱턱 막히게 하거든요. 영자 씨는 형사가 건넨 믹스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건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박영자 씨,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사돈 되시는 최말순 씨, 단순 채무자가 아닙니다. 강력반 김영사는 두툼한 수사 기록을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영자 씨의 심장을 내리치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김영사는 모니터 화면을 돌려 복잡한 도표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돈의 흐름, 그 한가운데에 붉은 글씨로 최말순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갭 투자? 깡통 전세? 영자 씨가 묻자 형사는 한숨을 내쉬며 설명했습니다. 최말순 씨 일당, 신도시 빌라 수십 채를 가지고 전세 사기를 쳤습니다. 세입자들 보증금 받아서 다른 집 사고 또 그 집 담보로 대출받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꺾이니 그대로 잠적하려고 했던 거죠. 피해자만 50명이 넘습니다. 세상에 영자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 사돈이 뉴스에서나 보던 악질 전세 사기꾼이었다니요. 며느리가 친정집이 빚보증을 잘못 썼다고 했던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망한 게 아니라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김영사가 서류 한 장을 영자 씨 앞으로 슥 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범죄에 사용된 페이퍼 컴퍼니, 즉 유령 회사의 대표이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영자 씨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떨리는 눈으로 서류의 대표이사란을 확인하는 순간 영자 씨의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이사 김민수, 민수야. 영자 씨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들 이름이 왜 여기 있습니까? 평생 남의 돈 10원 한 장 탐내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왜 사기꾼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아드님 명의를 빌려주신 것 같습니다. 최말순 씨는 신용불량이라 사업자 등록이 안 되니까 사위인 김민수 씨 이름을 빌려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사기를 친 거죠. 아드님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서류상으로는 주범이나 다름없습니다. 공범으로 구속될 수도 있어요. 구속, 감옥, 수감,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영자 씨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아들이 밉고 야속해서 내 아들은 죽었다고 소리쳤지만 막상 내 새끼가 전과자가 되어 차가운 감방에 갈 수도 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5억을 잃은 건 돈 문제지만 이건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영자 씨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사 양반, 내 아들이 그 멍청한 놈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장모가 해달라니까 도장이나 찍어줬겠지. 방법이 없습니까? 내 아들 전과자 안 만들 방법이 정말 없냐고요. 영자 씨가 형사의 옷소매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돈 내놓으라며 도끼를 품었던 채권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식 살리려는 어미의 절박함만 남았습니다. 김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아드님이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걸 입증해야죠. 최말순 씨가 실소유주라는 증거, 그리고 아드님을 속여서 명의를 도용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최말순 씨의 비밀 장부가 있으면 게임 끝인데 그게 어디 있는지 도통 찾을 수가 없네요. 비밀 장부. 그 단어가 영자 씨의 머릿속에 콕 박혔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영자 씨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단 목록에서 아들을 해제하는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너 지금 어디냐? 묻는 말에만 대답해. 장모한테 인감도장 줬니? 내 명의로 뭐 사업자 낸 거 있어?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그게 장모님이 잠깐만 쓴다고. 신용 회복되면 바로 명예 바꾼다고 해서. 이 등신아, 천하의 멍청한 놈아. 영자 씨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30년 떡져서 키운 자식이 사기꾼 장모의 방패막이가 되어 감옥 갈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너 지금 당장 짐 싸서 나와. 그 집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아니다. 지금 당장 장모 있는 병원으로 와라. 내가 가마. 병원? 거긴 왜? 잔말 말고 와. 내 인생 종치기 싫으면 당장 튀어와. 전화를 끄는 영자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은 사치였습니다. 지금은 전쟁입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아니 아들의 멍청함을 수습하기 위해 영자 씨는 다시 한번 투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탄 영자 씨의 행선지는 사돈 최 여사가 입원해 있는 VIP 병동이었습니다. 최말순, 내가 내 돈 떼먹은 건 용서 못해도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내가 감히 내 새끼 인생을 담보로 사기를 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1인실 특실 앞 영자 씨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왔어? 침대에 누워있던 최 여사가 화색을 띠며 반기려다 영자 씨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링거 바늘 대신 먹다 남은 치킨 닭다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프다던 사람이 혈색은 어찌나 좋은지 얼굴에 개기름이 좔좔 흐르더군요. 옆간이 침대에서는 며느리 지은이가 잡지를 보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여길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나가세요. 지은이가 앞을 막아서자 영자 씨는 가소롭다는 듯 웃었습니다. 비켜라. 치킨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심장 안 좋다던 양반이 튀김은 잘도 넘어갑디까? 영자 씨는 성큼성큼 걸어가 최 여사가 먹던 치킨 상자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닭뼈와 튀김옷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 미쳤어? 이게 무슨 행패야? 최 여사가 비명을 질렀지만 영자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에서 경찰서에서 받아온 수사 기록 사본을 꺼내 침대 위에 뿌렸습니다. 행패? 이거 보고도 그 소리가 나오나 봅시다. 빌라왕 최말순 씨.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려 침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사기, 횡령, 명예도용. 굵직한 글씨들을 확인한 최 여사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도 사색이 되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게 뭐? 사돈, 지금 사람 뒷조사했어요? 뒷조사? 경찰서에서 당신 잡으러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온 걸 고맙게 생각해요. 당신 내 아들 민수 이름으로 유령 회사 만들었지? 민수를 바지 사장 앉혀놓고 사기쳤지? 영자 씨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늘했습니다. 최 여사는 잠시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닭뼈를 휴지통에 던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요? 어차피 서류상 대표는 김민수예요. 내가 잡혀가면 민수도 같이 들어가요. 사돈, 아들 감옥 보내고 싶어요? 나 신고하면 민수도 공범으로 쇠고랑 차는 거라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들을 인질로 협박을 해옵니다. 영자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뻔뻔한 낯짝을 뜯어놓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나가면 지는 겁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제안 하나 하러 왔어요. 제안? 최 여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 돈 5억, 그리고 민수 명의로 된 그 회사랑 빚 싹 다 정리해줘요. 그리고 자수해요. 당신 혼자 한 짓이라고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진술해요. 그러면 내가 선처 탄원서는 써주리다. 영자 씨의 말에 최 여사는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순진하신 사돈어른. 내가 미쳤어요? 혼자 독박 쓰게? 같이 죽으면 죽었지 혼자는 못 죽죠. 그리고 5억? 그 돈 이미 다 공중분해됐어요. 땡전 한 푼 없다고요. 배째시던가? 막가파식 대응. 잃을 게 없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헐레벌떡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장모님, 땀범벅이 된 아들의 모습을 보자 영자 씨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모자란 놈이 뭐가 좋다고 저런 여자들한테 이용을 당했는지. 민수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장모님, 진짜였어요? 제 명의로 사기를 치신 거예요? 아유, 사기는 무슨.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자네 나 믿지? 장모가 자네 감옥 가게 하겠어? 조금만 버티면 다 해결돼. 최 여사가 뻔뻔하게 사위를 달래려 들자 영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저 여자가 널 팔아넘긴 거야. 너 지금 당장 엄마랑 경찰서 가서 자수하자. 넌 몰랐다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해. 안 돼. 민수 씨 가면 우리 엄마 구속이야. 나랑 이혼하고 싶어? 지은이가 민수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들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영자 씨의 인내심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 말로 해서는 안 듣는다 이거지. 내가 너희들 약점을 모를 줄 알았더냐. 영자 씨는 품 안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조금 전 병실 문 밖에서 엿들은 대화를 녹음한 것이었죠. 최 여사가 며느리 지은이에게 했던 은밀한 귓속말. 야, 장부는 안전하지? 그게 형사들 손에 들어가면 우린 끝이야. 강남 오피스텔 금고에 잘 넣어뒀지? 걱정 마, 엄마. 비밀번호 나만 알아. 영자 씨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병실 안에 두 모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금고. 호, 거기에 그 대단한 비밀 장부가 들어 계신가 보네. 순간 병실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졌고 지은이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막았습니다. 닭다리를 뜯던 그 여인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 여편네가 도청을 해? 도청? 천만에. 문 열려 있길래 우연히 들었을 뿐이에요. 자, 이제 어쩔갑니까? 이 녹음 파일이랑 장부 위치, 지금 바로 김 형사님한테 문자로 싸드릴까? 아니면 좋게 좋게 내 아들 놔주고 돈 토해낼래? 영자 씨는 휴대폰 전송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최 여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의 총구와도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장부가 넘어가면 그들은 끝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굴복하면 5억을, 아니 그 이상의 돈을 토해내야 합니다. 진퇴양난. 외통수?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주저앉아 있던 민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눈빛. 민수는 엄마 영자 씨에게 다가가는 대신 장모 최 여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야, 영자 씨가 의아한 듯 불렀습니다. 민수는 장모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신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쓰다 버릴 카드였습니까? 최 여사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민수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민수는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영자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엄마, 그래, 민수야. 이리 와. 엄마랑 가자.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민수는 묘한 말을 남기더니 갑자기 영자 씨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민수, 너 뭐 하는 짓이야? 영자 씨가 놀라 소리칠 새도 없이 민수는 휴대폰의 전송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김 형사에게 녹음 파일이 전송되는 띠링 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아, 안 돼. 지은이가 달려들어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밀쳐내고 차가운 표정으로 선언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끝났다. 그리고 장모님, 죗값 받으세요. 저도 같이 받겠습니다. 민수는 스스로 자폭 버튼을 누른 셈이었습니다. 장모와 아내를 파멸시키고 자신 또한 감옥행을 택한 아들의 결단. 영자 씨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걸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한 걸까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형사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자 씨, 이거 뭡니까? 강남 오피스텔이라니요. 지금 당장 출동합니다. 전화기 너머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병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고 지은이는 민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병실 한가운데 영자 씨와 민수는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겠지만 그 대가로 아들은 차가운 감방에서 청춘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아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영자 씨의 머릿속 계산기는 다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확보하면 민수의 형량을 줄일 수 있다. 내가 먼저 찾아야 해. 영자 씨는 혼란을 틈타 슬그머니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경찰보다 먼저 강남 오피스텔에 도착해야 합니다. 아들의 죗값을 덜어줄 마지막 열쇠, 그 장부를 손에 넣기 위해 영자 씨는 다시 한번 밤거리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라 민수야. 엄마가 내 수갑 기어코 풀어주고 만다. 감옥은 저 탐욕스러운 모녀나 가는 곳이다. 다음 씬, 경찰과 영자 씨의 숨막히는 장부 쟁탈전이 시작됩니다. 과연 영자 씨는 비밀번호도 모르는 금고를 열고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강남의 밤거리는 화려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고급 외제 차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선 그곳을 낡은 운동화, 차림의 영자 씨가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윙윙거리며 쫓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달리기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인생과 내 노후가 걸린 목숨 건 술래잡기였지요. 영자 씨는 병원에서 엿들은 오피스텔 이름 더 팰리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으리으리한 대리석 기둥이 위압감을 주는 곳이더군요. 경비원이 꾸벅꾸벅 조는 틈을 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1204호. 최 여사와 지은이가 은밀하게 속삭이던 그 아지트입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영자 씨는 1204호 앞에 섰습니다. 역시나 최신형 디지털 도어록이 붉은 눈을 번뜩이며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지은이가 나만 안다고 했던 그 번호를 알아내야만 합니다. 영자 씨는 떨리는 손가락을 허공에 띄웠습니다. 며느리 생일, 아들 생일, 아니면 결혼기념일, 몇 가지 숫자를 눌러봤지만 띠리릭 하는 경고음만 야속하게 울렸습니다. 제기랄. 시간이 없는데. 복도 끝 창문 너머로 경찰차의 푸른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1층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5층, 6층, 곧 들이닥칠 기세였습니다. 영자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대체 그 탐욕스러운 모녀가 비밀번호로 쓸만한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그때 영자 씨의 뇌리에 벼락처럼 스치는 날짜가 있었습니다. 바로 6개월 전 자신이 가게 판 돈 5억을 송금했던 그날. 그 돈이 입금되자마자 최 여사가 덩실덩실 춤을 췄다던 그날. 그들에게는 인생 역전의 날이자 탐욕의 축제가 시작된 날이었겠지요. 0415 4월 15일 영자 씨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리리링 찰칵 열렸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영자 씨의 피 같은 돈이 들어온 날을 비밀번호로 설정해두고 매번 문을 열 때마다 그날의 희열을 되새김질했던 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감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신발도 벗지 않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피스텔 내부는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사기친 돈으로 사들인 명품 가방들이 진열장에 가득했고 바닥에는 돈을 세다 만 개수기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만든 사치라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금고, 금고가 어디 있어? 영자 씨는 드레스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을 집어던지고 서랍을 엎었습니다. 그때 옷장 구석에 숨겨진 둔탁한 강철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찾았다. 하지만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금고 역시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영자 씨는 주저없이 다시 한번 0415를 눌렀습니다. 띡 에러입니다. 아니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밖에서는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으세요. 하는 고함과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쾅쾅 울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일까요? 영자 씨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이라면, 그 이기적인 며느리라면 무엇을 비밀번호로 했을까? 돈? 아니면 자기 자신? 문득 지은이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에 로또 맞은 기분이에요. 민수 씨 만난 게 로또죠. 민수를 만난 게 로또가 아니라 5억을 꿀꺽한 게 로또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5억? 5, 0, 0, 0, 0, 0, 0, 0? 너무 깁니다. 그럼 5, 0, 0?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 5와 0 두 개를 눌러보았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네 자리여야 합니다. 5억, 5억. 아, 설마. 영자 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0, 5, 0, 0, 5억. 띠리리링 철컥. 육중한 금고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세상에 돈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들입니다. 비밀번호마저 돈 액수로 해놓다니요.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두툼한 검은색 가죽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USB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그 순간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김 형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총구까지 겨눈 삼엄한 분위기. 하지만 영자 씨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고 앞에 당당히 서서 손에 든 검은 장부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형사 양반, 여기 있소. 이게 바로 그놈들 목줄이오. 김 형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영자 씨? 아니,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말했죠? 내 아들 살리려고 온 거라고. 이 안에 다 있어요. 최말순이 진짜 주인이고 내 아들 민수는 그냥 허수아비였다는 증거. 그리고 떼먹은 돈 어디다 숨겨놨는지까지. 영자 씨는 장부를 김 형사 가슴팍에 턱하니 안겼습니다. 그리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됐다. 이제 다 끝났다. 경찰들이 오피스텔을 수색하며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명품과 현금 다발에 형사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김 형사는 장부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영자 씨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십니다. 이 장부에 최말순 씨가 차명으로 관리한 계좌랑 부동산 목록이 쫙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김민수 씨한테 명의 대여 확인서라고 강제로 찍게 한 각서도 있고요. 이 정도면 아드님은 참작 사유가 충분합니다.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자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들 감옥은 안 가도 된다는 말에 30년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뉴스는 수백억대 빌라왕 최말순 구속 소식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체포되어 끌려 나오는 최 여사와 며느리 지은이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형사들에게 대드는 최 여사의 모습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지요. 그리고 며칠 뒤 영자 씨는 다시 법정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아들의 형사 재판이 아니라 자신이 제기했던 민사소송의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피고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와 지은이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나올 수 없었으니까요. 대신 그들의 국선 변호인만이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문. 피고 최말순, 이지은은 연대하여 원고 박영자에게 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 최말순 명의의 XX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판사님의 판결이 떨어지자 법정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영자 씨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장부에서 찾아낸 은닉 재산 덕분에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열린 겁니다. 게다가 사기 피해자들도 영자 씨가 찾아낸 장부 덕분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법정 밖에서 영자 씨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젊은 피해자들이 영자 씨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영자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그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내 돈 찾으려고 한 건데 뭐. 다들 힘내요. 젊은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면 되지. 법원을 나서는 영자 씨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그때 저만치서 익숙한 그림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민수는 한결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에 착했던 아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영자 씨 앞에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민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펑펑 울었습니다. 영자 씨는 가만히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밉고 또 미운 자식.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탯줄을 끊을 수는 있어도 천륜을 끊을 수는 없는 것을요. 일어나라. 남자가 길바닥에서 뭐 하는 짓이냐? 엄마, 나 이혼할 거야. 그리고 시골 내려가서 농사라도 지을게. 엄마한테 진 빚 평생 갚으면서 살게. 영자 씨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농사는 아무나 짓냐? 너 호미질도 못하잖아. 그리고 빚? 그래, 갚아라. 이자까지 쳐서 꼬박꼬박 갚아. 대신 돈으로 말고 다른 걸로 받아야겠다. 다른 거? 그래. 나 가게 다시 낼 거다. 이번엔 떡방앗간 집 말고 반찬 가게 할 거야. 너 와서 배달도 하고 무거운 것도 좀 날라라. 월급은 없다. 밥은 줄게.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응, 응, 알았어. 내가 노예처럼 일할게. 진짜 열심히 할게. 영자 씨는 아들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아팠지만 그 손길에는 더 이상 도끼가 없었습니다. 따스한 햇볕 같은 온기만이 남아 있었죠. 모자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민수의 손에는 영자 씨의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5억은 돌려받게 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은 기분이라고요. 잃어버릴 뻔했던 아들, 그리고 무엇보다 박영자라는 이름 석자의 자존감을 되찾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면 섭섭하겠죠? 영자 씨의 반찬 가게, 과연 순탄하게만 흘러갈까요? 그리고 감옥에 간 사돈댁 여자들은 순순히 죗값을 치를까요? 인생은 이 막부터라더니 내 진짜 전성기는 이제 시작이다. 최말순 씨, 거기 콩밥은 입에 맞나 몰라. 나는 오늘 저녁에 삼겹살이나 구워 먹어야겠다. 다음 씬, 대망의 에필로그. 영자 씨의 화려한 인생 역전과 찌질해진 사돈댁의 최후가 공개됩니다. 세월 참 빠릅니다. 영자 씨가 법원 앞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 콧물 쏟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해가 바뀌고 꽃피는 봄이 왔으니까요. 그 사이 영자 씨의 인생에는 계절이 바뀌는 것보다 더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자네 반찬입니다. 활기찬 목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5평짜리 좁은 월세방에서 탈출한 영자 씨는 이제 번화가 목 좋은 곳에 20평짜리 번듯한 가게를 가진 박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가게 안은 참기름 냄새와 갓볶은 깨소금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진열대에는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연근 조림, 빨간 양념이 먹음직스러운 겉절이, 그리고 영자 씨의 필살기인 꼬막 무침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쌓기가 무섭게 손님들이 채가기 바쁩니다. 사장님, 여기 꼬막 무침 2팩만 더 줘요. 지난번에 사갔더니 며느리가 맛있다고 난리네. 아이고, 사모님 오셨어요? 오늘은 더 맛있게 됐는데. 2팩으로 되겠어요? 3팩 하면 덤으로 깻잎 장아찌 넣어드릴게. 영자 씨의 장사 수완은 예전보다 훨씬 노련해졌습니다. 뽀글이 파마머리 대신 세련된 커트머리에 화사한 분홍색 립스틱을 바른 영자 씨의 얼굴에서는 빛이 납니다. 떡집 할 때는 돈 벌어서 자식 줄 생각에 뼈가 삭는 줄도 몰랐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돈 벌어서 내 옷 사 입고 내 여행 갈 생각하니 일하는 게 춤추는 것 같거든요. 그때 가게 뒷문이 열리며 땀범벅이 된 청년이 무거운 무 박스를 짊어지고 들어옵니다. 낑낑거리는 소리가 애처로울 정도입니다. 엄마. 아니, 사장님.
무 20kg 배달 왔습니다. 아우, 허리야. 누굴까요? 네, 바로 영자 씨의 아들, 아니, 이제는 영자네 반찬의 배달 실장 김민수입니다. 말끔했던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하얀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제법 사내티가 납니다. 예전 같으면 내 새끼 허리 부러진다며 기겁을 하고 달려갔을 영자 씨지만 지금은 눈길도 주지 않고 계산기만 두드립니다. 거기 구석에 잘 쌓아놔. 그리고 202호 배달 밀렸다. 땀 식힐 시간 없으니까 얼른 갔다 와. 늦으면 시급 간다. 아, 알았어. 가면 되잖아. 민수는 투덜거리면서도 헬멧을 쓰고 잽싸게 오토바이에 올라탑니다. 그 뒷모습이 제법 듬직합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영자 씨는 공짜로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가훈 아래 혹독하게 훈련시켰죠. 덕분에 민수는 이제 돈 귀한 줄도 알고 땀 흘려번 10,000원짜리 한 장의 무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진작 이렇게 키웠어야 했다. 오냐오냐 한 게 독이었지. 민수야, 힘들지? 그래도 그게 사람 사는 맛이다. 이제야 내가 진짜 내 아들 같다. 한편 같은 시각 차가운 철창 안. 이곳의 점심 메뉴는 영자 씨네 가게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퉁퉁 불어터진 국수와 단무지 몇 조각이 전부입니다. 야, 너 때문에 내 인생 종쳤어. 내가 장부만 잘 숨겼어도 여기서 콩밥은 안 먹잖아. 죄수복을 입은 최말순 여사가 식판을 엎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딸 지은, 아니 수임번호 305번도 지지 않고 대듭니다. 엄마가 시켰잖아. 엄마가 5억만 당기면 끝난다고 꼬셨잖아. 나 민수 씨랑 이혼하고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았어. 이게 다 엄마 욕심 때문이야. 모녀의 싸움은 머리채를 잡는 육탄전으로 번집니다. 교도관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와 뜯어말립니다. 한때는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콧노래를 부르던 그 입에서 이제는 서로를 저주하는 독설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최 여사는 독방에 갇혀 차가운 벽을 긁습니다. 5억으로 샀던 안마의자의 포근함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녀가 뱉은 욕심의 씨앗이 거대한 가시덩굴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을요. 영자 씨에게 보냈던 배째라는 문자가 이제는 진짜 본인의 배를 째는 고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영자 씨의 가게에 해가 뉘엿뉘엿 지고 마감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도 완판이네. 영자 씨는 텅 빈 진열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금고를 열어 현금을 세는데 손끝에 착착 감기는 지폐의 감촉이 짜릿합니다. 예전에는 이 돈을 모아 아들 아파트를 평수 넓혀줄 고민을 했겠지만 지금 영자 씨의 머릿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달 매출 좋으니까 다음 주에는 제주도나 갔다 올까? 유채꽃이 한창이라던데. 영자 씨가 혼잣말을 하자 걸레질하던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다가옵니다. 엄마, 제주도? 나도 같이 가. 나 운전기사 할게. 웃기고 있네. 넌 가게 지켜. 사장 없다고 농땡이 피우면 CCTV 돌려보고 월급에서 깐다. 알았지? 아, 엄마. 너무하네 진짜. 민수가 입을 삐죽거리지만 영자 씨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영자 씨는 이제 압니다. 자식과 나의 인생을 분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내가 행복해야 자식에게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요.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 길, 밤하늘에 둥근 보름달이 떴습니다. 영자 씨는 문득 1년 전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에서 울며 잠들었던 밤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치고 나니
올라갈 일만 남더군요. 5억이라는 수업료를 내고 인생 대학을 다시 다닌 셈입니다. 비싸게 배웠으니 남은 인생은 그만큼 더 값지게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영자 씨는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낍니다. 밤이지만 뭐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대낮같이 환한데. 영자 씨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힘차게 걸어갑니다. 그녀의 뒤를 민수가 사장님, 같이 가요. 하며 쫄래쫄래 따라옵니다. 길가에 핀 개나리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황금처럼 빛납니다. 마치 영자 씨의 앞날처럼 말이죠. 독자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속 썩고 계십니까?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썩은 살은 도려내면 새살이 돋고 비 온 뒤에 땅은 더 굳어지는 법입니다. 영자 씨 보세요. 70에도 이렇게 팔자가 피지 않습니까? 영자 씨가 여러분에게 윙크를 보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내 인생,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다. 다들 지켜보라고. 박영자가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아, 그리고 사돈. 거기 밥맛은 좀 어때요? 나는 오늘 저녁에 꽃등심 먹을 건데. 호호호. 자, 이것으로 박영자 여사의 파란만장한 내돈찾기 프로젝트는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싱글 라이프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영자 씨처럼 언제나 봄날이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로 들어오셔서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려요.